사람들의 공통점이라 하면 단연 독서 습관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책 읽어라 라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말이 밥 먹어라 라는 말처럼 무감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서 계속해서 들어온 책에 대한 중요성.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부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혹독한 겨울나기에 대비해 가을철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에 차곡차곡 비축해 두듯이 가을철에는 이 머릿속에 지식과 지혜를 담아내기 위해 독서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유수에서도 10월을 맞아 독서 시리즈 금요독서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가을날을 선사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북큐레이터 이동우 대표님의 강연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우라고 합니다.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10권 정도 책을 썼고 칼럼을 또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대기업들 대상으로 제가 책 리뷰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은 뭐 그전에 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뭐 책으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책 쓰는 저자이기는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책이 2권의 책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책은 한 권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그 핵심 역량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내용들이죠. 국내 모 대기업의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핵심 역량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뭐 전부 다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과장까지는 전략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략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죠? 그럼 대리과장은 전략적 사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막스 베버 아십니까? 막스 베버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라고 하죠. 막스 베버가 왜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였냐면 그가 만든 조직 운영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막스 웨버는 원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독일 사람이죠. 근데 막스 웨버가 미국에 갔더니 산업혁명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큰 터빈에 막 증기 터빈으로 막 기계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거대한 회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막스 웨버가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조직을 직급별로 나누고 피라미드형 조직이겠죠.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직급별로 핵심 역량을 정의합니다. 이 밑에 직급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직급은 또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직급부터는 전략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막스 웨버가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직급에 맞는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각 직급별로는 문서화된 기반으로 일을 하고 맨 위에는 소위 말해 매니지먼트, 매니저가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막스 웨버가 얘기했던 조직관리론인데요.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 200년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료 체제 사회는 1750년 정도에 뱅상두 구르네가 처음에 주창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막스 웨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GM, G, 코카콜라, 독일에서는 바스프, 아에게, 지멘스 이런 큰 회사들이 생겨났고 전 세계 연구소, 군대 모두 다 이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난 한 100년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위대한 사회학자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요즘에 이 분위기가 좀 깨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 조직들의 이 계층별 하이어라키 구조. 사실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저는 대표적으로 이 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인이라는 책. 이 책 보신 적 없죠? 이 책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나인이라는 책은 두 사람이 썼습니다. 책 표지에 거대하게 하얀색 이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조이 이또, 제프 하우. 제프 하우가 만든 단어가 더 유명하죠.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제프 하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MIT 미디어 랩에서 근무를 하고 조이 이또는 거기에 소장입니다. MIT 미디어 랩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상용화될 기술들을 거의 모든 걸 다 연구를 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그러면 저기에 소장을 맡고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고졸이에요. 학위가 아예 없어요. 아니 이게 MIT에 이 교수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고졸 출신인 사람을 과연 저기다 갖다가 놨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저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는 박사, 교수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박사만 10만 명 있는 거 아세요? 10만 명뿐만이 아니라 뭐 잠깐 MBA 얘기해 볼까요? MBA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매년 MBA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탑 20 이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돼요. 탑 20. 좀 발음을 좀 굴려서 하면 탑 20 뭐 이런. 예. 500명이나 돼요. 뭐 잠깐 제가 학력 인플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이 이또가 MIT 미디어 랩의 소장을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의 문제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세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조이 이또가 맨 마지막 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류는 지금까지 몇 년간 겸손을 배워왔고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니 뭐 그도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저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자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해요.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우린 이걸 준비해야 돼. 이걸 너무나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 미래를 책임지는 맨 앞에 있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자동차.
소비 산업의 대표적인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산업을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20, 30년까지 갈 것도 없이 한 10년 뒤에 미래 자동차를 도대체 누가 지배할 것이냐.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 미래 자동차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책에 나와요. 책 제목이 딱 그래. 페르난디트 두덴회퍼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아요 그 사람?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독일의 그 자동차 가문은 몇 가문이 있잖아요. 뭐 포르쉐도 있고 벤츠도 있고. 근데 아마 포르쉐의 창립자가 페르난디트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튼 그 페르난디트라는 그 가문의 이름들이 유명해요, 사실은. 근데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자동차 회사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미디어에서 많이 본 ICT 그룹이 있고 제조사가 있고 공유경제가 있어요. 첫 번부터 얘기를 하면 ICT에는 애플과 구글이 있죠. 장점이 뭐예요? 데이터가 많아. 무슨 데이터가 많을까요? 그게 아니라 ICT 얘네들은 자율주행으로 일단은 뭔가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가서 깃발을 딱 꽂은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거야. 애플은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뭐 삐걱거린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은 이미 자율주행차를 외관상으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 걸로 만들어 놨고 테스트를 이미 많이 했고 테슬라도 자율주행차를 만들죠. 테슬라는 2단 기업이죠, 사실은. 2단하죠, 2단하. 소위 말해 뭐 시체말로 똘끼가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또라이 기질이 있다. 사실 테슬라의 운명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말에 의하면 파괴적 혁신 기업은 아니에요. 크리스텐슨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15년에 쓴 그 칼럼에 의하면 테슬라는 아마도 큰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예요. 왜?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디 가서 자동차 회사 가서 면접 보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파괴적 혁신 기업이에요. 그러면 좀 있어빌리티하게 저기 크리스텐슨 교수가 2015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쓴 칼럼에 의하면 파괴적 혁신 기업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있어빌리티라고 해요. 있어빌리티. ICT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는 제가 그 또라이 기질이 있는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크리스텐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저가 시장을 타겟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회사에 말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몇 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문제는 그러면 ICT 기업을 바라볼 때 관점이 뭐냐. 얘네들은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물론 요거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컨대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숨겨놨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 정부가 모르는 돈. 그러니까 미국 정부 본토로 가지고 오지 않고 해외 계좌에 담겨 있는 돈이 3천억 달러라고 추정이 돼요. 이 얘기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쓴 뉴욕의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의 책에 의하면 그 정도 금액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보다 많아요. BMW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긴 했었는데 지난 여름에 BMW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550억 달러 정도 돼요. 우버가 600억 달러예요. BMW보다 더 비싸요. 자동차 한 대도 없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 구글이나 애플이나 돈이 얼마나 많아요.
애플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게 찍었으니까 최근에. 그러면 그냥 제조회사 정도 하나 인수하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조사 입장에서 봐야 돼요. 걔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아무리 ICT 기업이 뭔가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다지만, 야,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뽑으면 되잖아. 야, 우리도 해. 우리도 만들어. 그래서 열심히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반자율주행 정도는 따라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것도 시간을 따라 ICT 기업을 따라잡는 데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지 불가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가 ICT 기업들이 야,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너는 그냥 제조만 해. 거기다가 구글이라고 딱 써갖고 자동차 만들자 그러면 제조사가 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높아요, 얘네들. 전 세계 대리점도 있고 유통망 있고 이미 다 있는데 그걸 OEM 제조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유경제는 뭐예요? 2030년이 되면 공유경제 플랫폼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주문을 한대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아니, 아마 그들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이 더 모이면. 자,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 뒤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차가 막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 브랜드가 계속 우리한테 인지가 되고 하는 기업이 ICT 기업일까요? 제조사일까요? 공유경제일까요? 과연 어떤 데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복잡한 문제라고 해요. 제가 너무 간단한 걸 폼나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 직업의 종말이라는 표지를 왜 띄워놨냐면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모 기업에다가 이 책은 좀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더니 기업의 교육 담당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졌더라고. 왜냐하면 직업의 종말이라는데 아니 기업의 교육 담당자에서 좋아할 책이 아니잖아요. 뭐. 근데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커네빈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커네빈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인과관계에 따라서 4개로 나눠요. 단순, 난해, 복잡, 혼돈. 난해까지는 박사학위를 갖다 놓으면 문제가 풀려요. 2단계, 겨우 2단계예요. 3단계에서부터는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아니, 자동차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겠지. 2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불과 한 1년 전에 입장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결론에 의하면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이라는 책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저널리스트 2명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맞을 거예요. 그 2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인 것 같고 실리콘밸리에 있으며 그 중에 한 명은 영국 언어를 잘 사용하고 그런데 그들이
뭐 CIA일 수도 있고 IMF일 수도 있고 미국 재무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달러가 결국에는 가상화폐로 들어온다는 시나리오예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 올해 초반까지 나왔던 책들의 그 정답은 뭐였냐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아류작,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한 1,500개 정도 돼요. 가상화폐가.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몇 년이 더 있어봐야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테슬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테슬라 얘기도 잠깐 해봅시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삼성, LG, SK를 찾아와서 야, 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테니까 너는 배터리를 좀 만들어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터리는 일단 골프장의 카트 수준이나 대형 마트 창고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 자동차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지금의 테슬라는 너무 빠르죠.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2008년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불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좀 조사해 보니까 마약도 좀 하는 것 같고, 술도 좋아한다고, 뭔가 좀 방탕해, 삶이 좀 보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 마인드에서는 저런 사람들하고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전 세계 1, 2, 3위가 삼성, LG, SK였단 말이에요. 당시. 그래서 테슬라가 다 퇴짜를 맞고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자동차 만들 테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네가 좀 만들어. 파나소닉은 뭐 업계 5위였으니까 별 대안이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초반까지의 스코어를 보면 파나소닉의 전체 생산량을 우리나라 3개 회사를 다 더해도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략적 의사결정 뭐 이런 거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전략적 의사결정은 뭐 하면 돼요? MBA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동차 뭐 박사학위가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0년 된 막스 베버의 철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학이 200년 동안 우리 사회, 이 전 세계의 비즈니스와 모든 조직에 다 점거를 하고 있었던 일종의 철학이었다고 하면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누군가는 인류가 가장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범주화라고 했어요. 컴퓨터공학 전공, 자동차 전공, 경영, 재무, 회계, 마케팅 뭐 이런 거. 범주화. 기업으로 들어가면 영업부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제조 부서가 따로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제조회사하고 기획부서는 맨날 싸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느 회사나. 근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깨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드렸냐면 제가 만나본 취준생 중에 말을 짧게 하면 안 되는데 취업준비생이라고 합시다. 원래 말을 짧게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기업들도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이런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걸 몰라도 될까요? 어차피 들어가면 닥쳐야 되는 문제인데 아닌가요?
다들 뭔가 좀 사람들한테 이런, 야, 그래도 책을 읽어야지. 제가 책을 들고 왔어요. 여기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이런 책 읽어야지 그러면 아마 이 책 10,000부도 안 나갔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5,200만이 넘죠. 그 중에 10,000명 정도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책을 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책을 읽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 사회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사소한 문제들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개인의 운명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느끼시고 이런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오늘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은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250페이지가 안 됩니다. 소리내서 이 책을 읽어도 8시간이면 책을 읽거든요. 8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8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진짜 안타깝게도 투자하지 않아요. 너무나 바빠서. 한번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